아줌마, 냄새나는 거지한테 밥 주지 말랬지. 가게 주인의 고함과 함께 국밥 그릇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붉은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을 닦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밖에서 떨고 있을 그분이 걱정되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 모두가 외면하던 노숙자 할아버지. 그분께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모에서 재벌과 사모님이 되기까지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한 여자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늘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금 계신 곳의 풍경은 어떤지,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의 재래시장.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간이지만 영숙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3살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삶의 무게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남겨진 건 산더미 같은 빚과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시장 구석 테이블 4개가 겨우 들어가는 3평짜리 국밥집 순이네의 주방 참모였습니다. 말이 좋아 참모지, 설거지부터 서빙, 재료 손질까지 도맡아 하는 월급 180만 원짜리. 노예나 다름없었죠. 아이고, 허리야. 영숙이 굳은 허리를 두드리며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하고 폐부 깊숙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춥네 우리 아들. 군대에서 보초 서느라 춥진 않을까. 영숙은 습관처럼 군에 간 아들 걱정을 하며 가게 앞을 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거무튀튀한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짐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빗자루질 소리에 그 형체가 움찔거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영숙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늙고 병들어 보이는 노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뺨은 움푹 패여 해골 같았고 헝클어진 백발은 먼지와 기름때로 떡이 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숙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건 노인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 한겨울에 얇은 가을, 점퍼 하나에 구멍난 러닝 셔츠가 전부였습니다. 발에는 양말도 없이 짝짝이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는데 동상에 걸렸는지 발가락이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노인과 영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탁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 삶에 대한 의지라곤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앙상한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영숙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당장 자신의 코가 석자였습니다. 주인 여자는 성격이 불같아서 거지에게 밥을 주다 걸리면 당장 해고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으니까요. 모른 척하자, 그냥 지나가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 영숙은 억지로 고개를 돌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공허한 눈빛이 비수처럼 꽂혀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영숙은 멸치 육수를 올리기 위해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올라오며 온기가 돌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차가웠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는 냄새가
가게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멸치 냄새 문득 밖에서 떨고 있을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저 냄새를 맡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영숙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구분 등으로 사셨던 아버지 임종 직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드린 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잘리면 잘리는 거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영숙은 주걱을 집어들었습니다. 뚝배기에 갓 지은 밥을 꾹꾹 눌러 담고 펄펄 끓는 육수를 부었습니다. 주인 여자가 아끼는 소고기 고명도 몰래 한 줌 듬뿍 얹었습니다. 쟁반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주인 여자가 일찍 출근할까봐 겁이 나서였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자 노인은 잔뜩 겁을 먹은 듯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영숙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자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주인 오면 큰일 나니까 얼른 드셔야 해요.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영숙을 한번 국밥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짐승처럼 뚝배기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숟가락을 쓸 생각도 못하고 뜨거운 국물에 손을 담가 허겁지겁 건더기를 건져 먹는 모습, 그 처절한 몸짓에 영숙은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에 며칠을 굶으신 거야. 노인은 뜨거운 국물을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입천장이 다 되었을 텐데도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싹 비우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은 노인이 영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노인의 얼굴, 꾀죄죄한 때 구정물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아까의 공허함 대신 깊은 슬픔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 마치 모래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따뜻한 율무차라도 뽑아 드세요. 그리고 여기 계속 계시면 얼어 죽어요. 지하철역이라도 가세요. 노인은 돈을 받지 않으려 손사래를 쳤지만 영숙은 억지로 노인의 점퍼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고는 빈 그릇을 챙겨 도망치듯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영숙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면서도 창밖을 힐끔거렸습니다. 다행히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기이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가게 뒷문 쪽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면 그 노인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인 여자 몰래 남은 밥이나 누룽지를 끓여 뒷문 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노인은 밥을 받아들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노인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 역시 자신의 사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주는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 그 침묵 속의 연대가 두 사람 사이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비에 쫄딱 젖은 채 밥을 먹는 노인이 안쓰러워 가게 뒷창고에 있던 낡은 우산을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노인은 우산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비에 젖은 찌그러진 산딸기 몇 알이었습니다. 산도 없는 이 도심에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아마도 누군가 버린 것을 주워온 듯한 산딸기 이거 드슈 처음으로 노인이 건넨 선물이었습니다. 흙이 묻고 뭉개진 산딸기였지만 영숙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영숙은 더러운 산딸기를 참아 버릴 수 없어 수돗물에 씻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시큼하고 떫은 맛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으로 넘길 때는 달콤했습니다. 맛있네요.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영숙의 말에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옅은 시로라기 같은 미소였지만 영숙이 본 노인의 첫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자신의 팍팍한 삶 속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로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불행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들이닥쳤습니다. 사건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주인 여자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영숙은 뒷문 쪽에 쭈그리고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 노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휴가 나온 데에 오면 제가 맛있는 고기 반찬 해준다고야. 김영숙,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린 건 순간이었습니다.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주인 여자가 도깨비 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가게 음식 훔쳐다가 거지 적선하냐? 영숙은 너무 놀라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사장님 그게 아니라 남은 밥이 좀 있어서 남은 밥? 웃기고 있네. 내가 소고기 줄어드는 거 보고 이상하다 했어. 너 도둑년이었구나? 어쩐지 가게 매출이 안 나온다 했더니 내가 뒤로 다 빼돌린 거였어? 주인 여자는 다짜고짜 영숙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영숙이 비명을 질렀지만 주인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돌려 밥을 먹다 굳어버린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빌어먹어? 당장 안 꺼져? 주인 여자는 노인이 먹고 있던 뚝배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뜨거운 국물이 노인의 다리에 쏟아졌고 뚝배기 파편이 튀었습니다. 노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노인네잖아요. 영숙이 주인 여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너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그동안 훔쳐먹인 밥값 내 월급에서 다 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장님, 제발이요. 저 잘리면 당장 월세도 못 내요. 아들 휴가 나오면 용돈도 줘야 하는데 그걸 내가 알게 뭐야? 거지한테 인심 쓸 돈은 있고 월세 낼 돈은 없냐? 꼴값 떨고 있네. 주인 여자는 영숙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씩씩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영숙,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앞치마.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노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미안함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영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나 때문에 노인이 울먹이며 처음으로 긴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젖은 바지를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안 다치셨어요? 자신이 해고당한 상황보다 노인이 다쳤을까봐 먼저 걱정하는 영숙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영숙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결국 영숙은 그 길로 쫓겨났습니다. 밀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 여자가 도둑질한 값이라며 멋대로 깐 탓에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당장 다음 달 월세는커녕 공과금 내기도 벅찼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과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좁디 좁은 단칸방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설움을 토해내며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당신이 빚만 안 남기고 갔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흐흑 한참을 울다 지친 영숙의 머릿속에 문득 아까 그 노인의 떨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할아버지 저녁은 드셨을까? 다리는 괜찮으실까? 자신도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 걱정이라니.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입던 두툼한 파카를 꺼냈습니다. 유품이라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오던 옷이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으로 적선이나 하자. 나보다 더 추운 사람도 있는데. 영숙은 파카와 도시락을 들고 다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시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게 뒷문 쪽으로 갔지만 노인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작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아까 주인 여자한테 봉변을 당해서 어디 다치신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미안해서 떠나버리신 걸까? 영숙은 시장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주차장 구석, 쓰레기장 1시간쯤 헤맸을까요? 영숙은 상가 건물 계단 밑 어두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고열에 시달리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영숙이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열이 펄펄 끓네. 영숙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외간 남자를 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노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노인의 행색을 보고 막아서려 했지만 영숙이 사정사정하고 웃돈까지 쥐어주며 겨우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나온 노인은 영숙이 건넨 남편의 파카를 입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도 밥을 넘기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입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저는 이제 못 와요. 가게에서 쫓겨났거든요.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해서. 영숙의 말에 숟가락질을 하던 노인의 손이 뚝 멈췄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문 아니에요. 원래 그 여자가 성격이 좀 그래요. 저 더 좋은데 취직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영숙은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꼭 살아계셔야 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숙은 찜질방을 나왔고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찜질방비와 밥값을 계산해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정말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숙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찜질방을 다시 찾았을 때 카운터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나갔어요. 뭐라더라 꼭 갚겠다고, 은혜 잊지 않겠다고 중얼거리면서 나가던데요. 그렇게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영숙의 삶에서 잠시 스쳐간 아프고 시린 인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후 영숙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노인을 떠나보낸 후 영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인력사무소와 시장 식당들을 돌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국밥집 주인 여자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 도둑질하다 걸린 아줌마. 우리 가게는 절대 안 돼 글쎄. 노인네 핑계대고 가게 돈을 빼돌렸다며? 질이 안 좋네. 소문은 발보다 빨랐고 진실보다 자극적이었습니다. 영숙이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 밥을 준 선행은 어느새 가게 물건을 훔쳐 빼돌린 절도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영숙은 억울해서 가슴을 쳤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장통 한복판에서 눈물로 호소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53년 인생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영숙에게 도둑년이라는 꼬리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영숙이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험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승합차에 실려가 짓담한 건물 계단 청소를 하거나 식당 불판을 닦는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루 일당 7만 원 차비와 밥값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5만 원 남짓. 그마저도 일이 없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월세 독촉 문자는 하루가 멀다고 날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에 간 아들 민호가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영숙은 아들에게만은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착한 아들이 군대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영숙은 마지막 남은 비상금 5만 원을 탈탈 털었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제일 싼 삼겹살 한 근을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늠름해진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 씩씩한 목소리. 영숙은 달려나가 아들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야말로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아파?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에 영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다이어트 좀 하느라. 그래, 어서 앉아. 밥 먹자. 좁은 단칸방에서 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지만 영숙은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않고 아들의 밥그릇에만 얹어주었습니다. 엄마도 좀 먹어. 왜 나만 줘? 엄마는 냄새만 맡아도 배불러. 너 많이 먹어. 맛있게 밥을 먹던 아들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나 군대 월급 모은 거야. 얼마 안 되는데. 엄마 신발이 너무 낡았더라. 이걸로 따뜻한 신발 하나 사. 신어. 아들이 내민 봉투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남짓한 돈. 아들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고 모았을 그 돈을 보는 순간
영숙은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흐윽, 이 미련한 놈아. 너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엄마가 뭐라고 울지 마. 엄마 내가 제대하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영숙은 아들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그날 밤 영숙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일어서겠노라고 하지만 세상은 영숙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들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날 집주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씨, 벌써 2달째야. 오늘까지 안 내면 당장 방 빼. 주인 아주머니, 제발이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끄러워. 보증금도 다 까먹고 내가 자선사업가야? 당장 짐 싸. 집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영숙은 한겨울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어 리어카 하나를 빌려 옷까지와 이불만 싣고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향한 곳은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만 내면 되는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1평짜리 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옆방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빚의 이자가 불어나 사채업자들이 영숙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고시원 총무실로 험상궂은 남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김영숙 나와. 숨으면 모를 줄 알아? 영숙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죽고 싶다. 그냥 다 놓고 죽고 싶어.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군대에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무료 급식소줄에 섰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자신이 따뜻한 밥을 건네주던 그 노숙자들 틈에 이제는 자신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편 시장통 국밥집 순이네 앞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말끔한 정장 차림에 건장한 남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이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시게요? 영숙을 쫓아냈던 주인 여자가 반색하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가 김영숙 씨가 일하던 곳입니까? 주인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영숙? 그 도둑녀는 왜 찾아요? 빚쟁이들이에요? 남자 중 한 명이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CCTV에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영숙이 노인에게 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쫓아낸 지가 언젠데.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게에 망신살 뻗쳤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쇼. 주인 여자는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하며 남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가게를 나온 남자들은 시장 상인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아주머니 못 보셨습니까? 최근에 어디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상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여자? 요새 안 보이던데. 어디 딴 데로 떴나 봐. 빚쟁이들 피해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고. 사실 그 시각 영숙은 바로 그 시장 건너편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리면서도 빈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있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영숙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야.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영숙은 그들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사채업자인 줄만 알고 리어카도 버려둔 채 골목길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짓궂게도 구원의 손길이 코앞에 왔는데도 영숙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도망치고 도망쳐 도착한 곳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인적이 끊긴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영숙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며칠 동안 먹은 거라곤 무료 급식소에서 얻은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와 허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 할아버지도 이렇게 춥고 배고프셨겠구나. 영숙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틀린 것 같아요. 영숙의 몸이 스르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고인 시멘트, 바닥에 머리가 닿았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좁은 골목길을 올라오는 소리 끼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쓰러진 영숙의 몸을 비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찾았다.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펴지고 누군가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김영숙 씨.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 하지만 영숙은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최고급 지팡이를 짚은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냄새나는 점퍼를 입고 영숙의 국밥을 허겁지겁 먹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한성그룹의 박정호 명예회장.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곰팡내 나는 고시원이나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 그리고 고급스러운 섬유유연제 냄새. 영숙은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티끌 하나 없는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죽었나? 천국인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푹신한 침대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딱딱한 온돌방이나 스티로폼 위에서만 잡았던 영숙에게 이 구름 같은 침대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영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은 방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방 안에는 고급 소파와 대형 TV,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는데 링거줄마저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깨어나셨어요, 사모님?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상냥하다.
못해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은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사사모님이라니요? 저기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냥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바로 보고하라고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회 회장님요? 그게 무슨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잡혀와서 장기라도 적출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들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영숙이 링거 바늘을 뽑으려던 찰나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깐깐해 보이는 인상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비서실장 김철수입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영숙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이요? 우리나라 제일 큰 그 회사요? 영숙의 떨리는 물음에 비서실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성병원 VVIP 특실입니다. 저희 회장님의 지시로 모셨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왜요? 저는 회장님 얼굴도 모르는데요. 혹시 병원비 때문이라면 저 돈 없어요. 당장 나갈게요. 영숙이 겁에 질려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비서실장이 다급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선생님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의 은인이십니다. 아니, 선생님이 회장님의 은인이십니다. 은인이라니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실크 잠옷, 그리고 온화한 미소 영숙은 그 노신사를 보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나 달라져 있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자신이 국밥을 건넸을 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숙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신사, 아니 박정우 회장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숙에게 다가온 그는 주름진 손으로 영숙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김영숙 씨 살아줘서 고맙소, 정말 고맙소. 회장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럼 그때는 왜 영숙은 혼란스러워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거지.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라니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영숙을 소파에 앉히고 비서들을 모두 물렸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내 꼴이 그 모양이었으니 당연히 회장의 사연은 기구했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박 회장 1년 전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를 지병으로 떠나보낸 후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식들의 재산 다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유산 상속을 놓고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박 회장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돈이 뭐라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가. 충격을 받은 박 회장은 어느 날 밤 지갑도 핸드폰도 놔둔 채 무작정 집을 나갔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가식적인 인간들이 숨막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처 없이 걷고 또 걷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졌고 며칠간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있다 들어가려 했지만
점차 오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배경, 돈, 명예를 다 떼어내고 났을 때 과연 나라는 인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물 한 모금 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평소 그에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은 노숙자가 된 그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해 이대로 굶어 죽어버릴까 생각했던 그 순간 유일하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김영숙 그녀였습니다. 자네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더럽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그 눈빛 자기 밥을 덜어서 나에게 주던 그 마음 그때 알았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걸.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자네가 만들어줬어. 박 회장의 고백에 영숙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냥 배고파 보이셔서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그랬어요.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대단한 일이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자네가 준 그 국밥 한 그릇이 내 썩어 문드러진 가슴을 다시 뛰게 했어. 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가져와. 김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영숙 씨 자네 빚이 5천만 원이라고 했지? 그리고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받은 대출까지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되더군.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뒷조사를 다 했나 싶어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내 성이야. 빚은 내가 다 갚아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살고 싶은 집, 하고 싶은 가게,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주겠네. 박 회장의 말은 꿈만 같았습니다. 빚이 사라진다니, 지옥 같은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니. 하지만 영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 이 돈 못 받습니다. 왜? 부족해서 그런가? 더 주겠네. 아니요.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건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드리고 묘적을 받으면 제 진심이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다는 그녀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은 제가 벌어서 갚을게요. 몸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일하면 돼요. 박 회장은 잠시 멍하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 앞에 무릎 꿇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허,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어. 자네는 진짜야.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좋아. 그럼 돈은 그냥 주지 않겠네. 대신 나와 거래를 하지. 거래요? 내 전담 요리사가 되어주게. 아니, 내 말벗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줘. 월급은 넉넉히 주겠네. 자네가 끓여준 그 국밥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집 요리사들은 유학파라는데 도무지 그 맛을 못 내.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시장 국밥뿐인데 그게 필요한 거야. 가식 없고 꾸밈 없는 사람 냄새 나는 밥. 내 남은 여생 자네가 곁에서 지켜주게 부탁하네. 대한민국 재계 거물의 간곡한 부탁. 그것은 일자리 제한이 아니라 외로운 한 노인의 구조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일주일 뒤 영숙은 퇴원을 하고 한성그룹 본가로 향했습니다. 서울 평창동의 높은 담벼락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가자마자 펼쳐지는 으리으리한 정원과 궁전 같은 저택. 영숙은 차창 밖 풍경에 압도되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현관 앞에는 집사와 메이드, 요리사 등 10여 명의 직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영숙이 내리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야? 회장님이 데려오신다는 분이? 뭐야, 옷차림이 왜 저래? 어디 시장통에서 일하다 온 사람 같잖아.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 시장에서 산 2만 원짜리 점퍼를 입은 영숙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직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텃세 못이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오, 왔는가? 기다리고 있었네. 회장님이 버선발로 나오듯 반기자 도열해 있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무서운 회장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반기는 건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영숙의 손을 잡고 직원들 앞에 세웠습니다. 자, 모두 인사해라. 앞으로 내 식사와 건강을 책임져 주실 김영숙 여사님이시다. 내 생명의 은인이시니 나를 대하듯 깎듯이 모시도록 해라. 만약 여사님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즉시 내 집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회장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우렁찬 인사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영숙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시장통 국밥집 아줌마 김영숙의 인생에 가장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이 화려한 저택 안에는 영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검은 눈동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밖에서는 영숙을 쫓아냈던 국밥집 주인 여자와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닥쳐올 거대한 태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숙을 내쫓았던 순이네. 국밥집 앞에 구청 위생과 직원들 그리고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영업 정지입니다. 식자재 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장부 다 내놓으세요. 주인 여자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누가 찔렀어? 어떤 놈이야? 그때 가게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초라한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고급스러운 코트, 그리고 당당한 눈빛 주인. 여자는 눈을 비비며 쳐다봤습니다. 너 김영숙? 영숙의 뒤로 김 실장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인 여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로또라도 맞았냐? 때깔이 왜 이래? 도둑년 주제에 어딜 감히 기어와. 주인 여자가 손가락질을 하려던 순간 김 실장이 차갑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한성그룹 명예회장님의 귀한 손님이십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예의를 갖추십시오. 한성그룹? 주인 여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했던 곳,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곳. 사장님,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제 몫의 밥을 나눠드린 거라고 했죠? 그 밥 드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누군데 바로 저를 여기 보내신 회장님이세요. 쿵 주인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고 국물을 쏟아부었던 그 노숙자가 재벌 회장님이었다니. 아이고 영숙 씨,
아니 여사님, 제가 눈이 삐었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주인 여자는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담담하게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용서는 회장님께 비세요. 그리고 죗값은 법대로 치르시고요.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주인 여자의 통곡 소리가 시장통을 메웠지만 영숙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외부의 적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적, 바로 탐욕스러운 자식들이었죠. 회장님이 실종됐을 때 찾기는커녕 유산 상속을 논의했던 큰아들과 딸이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어디 계셨던 거예요? 비서실장, 아버지 보필을 어떻게 한 거야? 그들은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옆에 서 있는 영숙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줌마는 누구야? 설마 새어머니라도 들이신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큰아들의 막말에 영숙은 고개를 숙였지만 박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쩌렁쩌렁한 호통에 자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 너희는 뭘 했느냐? 내 유산이나 계산하고 있었지? 나를 살린 건 너희가 아니라 이 사람이다. 너희보다 1000배, 10,000배 귀한 내 생명의 은인이다. 박 회장은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물려줄 경영권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너희가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람이 되기 전까진 단 돈 10원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자식들은 사색이 되어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용서해 주십시오. 돈 앞에서는 천륜도 헌신짝처럼 버리던 그들이 돈 때문에 낯선 이방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씁쓸하지만 통쾌한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 영숙의 가장 큰 아픔이자 희망, 아들 민호에게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대를 한 달 앞둔 민호. 영숙은 회장님의 배려로 민호의 면회를 갔습니다.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부대 앞에 도착한 영숙 위병소 병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경례를 붙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달라진 엄마의 모습에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믿기지 않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회장님을 구했다고? 와 대박.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민호가 제대하던 날 박 회장은 민호를 본가로 초대했습니다. 자네가 영숙 여사의 아들이구만. 눈빛이 맑아 엄마를 닮았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 걷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씩씩하게 인사하자 박 회장은 흐뭇해하며 제안했습니다. 자네, 꿈이 뭔가? 제 꿈은 건축가가 되어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집 없는 서름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요. 훌륭해. 우리 한성건설에서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주겠네. 학비, 생활비 전액 지원해주지. 자네 어머니에 대한 내 작은 보답일세. 민호와 영숙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 했던 청년에게 날개가 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후 회장님의 후원으로 대학을 마치고 한성건설에 입사해 훗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말벗 그리고 건강관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영숙이 해주는 콩나물국,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화려한 만찬보다 영숙과 마주 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먹는 집밥을 사랑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우리 정원에 꽃구경이나 갈까? 네, 회장님. 제가 따뜻한 유자차 타서 나갈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 박 회장의 얼굴에는 예전에 우울하고 날카로웠던 기색은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숙 역시 찌들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소녀처럼 맑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말년이 참 따뜻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에 봄이 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두 사람에게 하늘이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며 흘렸던 눈물이 재벌 회장님을 구하는 생명수가 되었고 가진 것 없는 이가 내민 밥 한 공기가 태산 같은 은혜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혹시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세상이 너무 차갑고 매정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영숙 씨가 그랬듯 가장 춥고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이 품은 작은 친절과 선한 마음이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하루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영숙 씨처럼 눈부신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노숙자를 구한 식당 아줌마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